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봄, 천봉제 고개 너머 외딴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가 어느 날 우연히 건넨 선행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기이한 사연입니다. 하늘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걸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겁니다. 나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장댁 셋째였다.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나고 자란 그 산골 마을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 시절 천봉제 고개를 넘으면 작은 논밭이 흩어진 마을이 있었고 그 안쪽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감나무 두 그루가 집을 감싸고 있는 초라한 초가집 한 채에 장만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만석이 아재라 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 안다. 글방에서 공부하다 집안이 무너진 뒤로는 책을 접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 남들보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항상 무거운 눈빛을 지녔던 그 아재는 늘 조용했다. 마을 잔칫날에도 뒷자리에서 술 한 잔만 마시고는 슬쩍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아재의 집에는 분이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다. 분이 아주머니는 67살 아래의 젊은 아내였는데 참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었다. 이른 새벽이면 배틀 앞에 앉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손놀림으로 배를 짰다. 남들은 보기에도 짠하다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입 한 번 높이는 법 없이 살아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봄볕이 강해지고 논두렁의 풀들이 키를 세울 즈음 아주머니가 짜놓은 배 한 피를 만석 아재 품에 안겼다. 이번 장에 직접 가져가 보셔요. 내세간 해도 내가 안다. 요즘 일거리가 많지 않잖소. 내가 짠 거라도 팔면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아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어본 후 몇 번이고 다시 매듭을 다듬으며 품에 안았다. 그날따라 햇살은 따갑고 고갯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 손에 물 묻히는 일에는 능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내는 일엔 늘 약한 아재였다. 그가 도착한 장터는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만석 아재는 시장 한쪽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조심스레 외쳤다. 배. 사시오. 정성껏 짠 배요. 소리가 모기만 했다. 몇 번을 외쳤을까? 지나가던 아낙네 하나가 발을 멈췄다. 어머, 이 배 좀 보세요. 무늬도 곱고 촉감도 좋아. 어디서 짠 거예요? 그 말에 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시작했다. 이 집 배 참 좋다. 손이 보통이 아닌데. 속삭임들이 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석 아재는 준비해 간 배를 모두 팔게 되었다. 그날 아재는 손에 생전 처음 잡아보는 큰돈을 쥐고 장터를 떠났다. 돈주머니는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 천봉제 고개 아래에서 누군가의 신음이 들렸다. 움푹 꺼진 나무 그늘 밑 낡은 옷차림에 떨리는 손으로 바리떼를 내미는 노인이 있었다. 젊은이, 한 푼만 주시오. 이틀째 물도 못 마셨소. 만석 아재는 발걸음을 멈췄다. 자기 발등보다 더 마른 손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풀었다. 이 돈, 오늘 처음 번 건데 나보다 더 필요한 분이 계신 것 같소이다. 노인은 놀란 듯 아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그 주머니를 받았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대는 복을 받을 상이요. 이 은혜, 그냥 넘길 수 없지요. 나는 옛적 점을 치던 사람입니다. 하나 드릴 점괘가 있소이다. 잘 새겨두시오. 노인은 바닥에 가지 3개를 뿌리며 조용히 말했다. 위태로우면 가지 마라. 무서울 땐 춤을 춰라. 반가워하거든 기어라. 그 말만 남긴 채 노인은 다시 나무 그늘로 몸을 눕혔다.
만석 아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해가 기울 무렵 아재는 산길에 앉아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오늘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을까? 스스로 중얼거리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편이 놓이는 듯했다. 어쩌면 그 전개는 삶을 바꾸는 길이 아닌 삶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조용한 위로였는지도 모른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온 만석 아재는 여느 날과 똑같이 분이 아주머니 앞에 앉아 물을 떠다 주었다. 잘 다녀오셨소? 분의 물음에 아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 밤 감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유난히 청명했다. 그리고 아재는 잠들기 전 다시 그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반가워하거든. 기어라. 그 말이 도무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어릴 적 들판을 뛰놀던 사창리 마을에는 장만석 아재의 이야기를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 아재가 겪은 일은 그냥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정료했고 하늘이 던진 손길이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건 바로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이다. 만석 아재가 노인에게 돈을 주고 돌아온 뒤에도 집안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 분이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었지만 짜놓은 배를 팔아오기로 했던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온 걸 보고는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 눈동자엔 원망보단 걱정이 담겨 있었고 아재는 그런 아내의 눈을 감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날 밤 아재는 뒷격 감나무 아래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산바람이 이따금 가지를 흔들고 새벽 풀벌레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복은 어찌 그리 멀기만 한가? 그런 말이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이튿날 아침 만석 아재는 쌀독을 열다 잠시 멈췄다. 바닥이 보이는 독, 그리고 구석에 말라붙은 몇 알의 쌀, 아재는 속으로만 삼켰다. 그 순간 분이 아주머니가 말없이 방에 들어와 조용히 쌀독 뚜껑을 덮었다. 그 장면이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부의 슬픔은 때로 말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했다. 아재는 새벽부터 산으로 향했다. 산자락에 널린 솔가지와 땔감을 짊어지기 위해서였다. 가는 길에 만난 옆마을 박노인은 아재를 붙잡고 넌지시 물었다. 요즘 좀 나아졌는가? 아재는 멋쩍게 웃으며 그저 그렇다 하고 대답했지만 박노인은 그 미묘한 웃음에 다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다 보호하실 거야. 너무 애만 태우지 말게. 산속에 들어선 아재는 열심히 가지를 꺾고 나무찜을 쌌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땀이 맺히기 위해 시작할 무렵 작은 시냇가에 이르러 잠시 물을 마셨다. 그때였다. 물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거기. 놀란 아재가 둘러보니 언덕 건너편 숲가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동도 힘겨워 보이는 초로의 사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어딘지 낯설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배가 고파서 며칠째 굶었습니다. 혹시 물 좀 주실 수 있을지? 아재는 말없이 물동이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사내는 물을 마시며 숨을 돌렸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아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나무찜을 지려 했지만 사내는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잠깐만요.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혹시 어제 어떤 노인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만석 아재는 문득 어제 정죄를 준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떻게 아시오? 아재가 묻자 사내는 낮게 웃었다. 그 노인은 그냥 거지가 아니오. 하늘의 뜻을 전달받는 자입니다. 당신이 그 정죄를 받았다면?
아마 오늘 무언가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그분의 점괘를 거역하고 욕심을 부리다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만은 잘 새겨 들으시길. 말을 마친 사내는 다시 땅에 등을 대고 눈을 감았다. 만석 아재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손에 힘을 다시 주며 나무찜을 메고는 천천히 산에서 내려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재는 조용히 물 한 사발을 마시고는 분이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내일은 장에 다시 다녀오겠소. 분이 아주머니는 조용히 도포를 꿰매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배는 없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오. 그냥 내 두 다리로 벌 수 있는 걸 해보려 하오. 그렇게 아재는 이튿날 장터로 향했다. 산에서 모은 땔감, 봄나물 몇 다발, 그리고 시냇가에서 손수 깎은 버들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아재는 이제 조금 덜 떨렸다. 한 사람, 두 사람 다가와 아재의 물건을 집어들고 흥정하기 위해 시작했다. 장 한복판에서 그는 마침내 또다시 작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허리춤에 묶은 주머니엔 지난번보다 훨씬 적은 엽전이 있었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산 너머로 비울고 고갯길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개를 넘던 중 다시 만난 건 다름 아닌 그때의 노인이었다.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 그러나 그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깊고 또렷했다. 아재는 주저없이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묻지 않고도 아재의 얼굴을 찬찬히 훑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남겼다. 복은 벌어주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법이요. 그 말 한마디에 아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말보다 더 귀한 침묵이 있는 법이지. 그날 밤 아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분이 아주머니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배를 짜고 있었고 감나무 위에는 별 하나가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이 어쩐지 앞으로 올 날들의 작은 희망 하나 비춰주는 듯 느껴졌다. 만석 아재가 다시 장을 다녀온 뒤부터 집안 분위기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비록 큰돈을 벌진 못했지만 적어도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큼은 벌었으니 가족의 숨통이 트인 셈이었다. 그날 저녁 분이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나물국을 끓여 상에 올렸다. 아재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분인 작은 웃음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한 숟갈이라도 함께 벌어 함께 나누는 게 제일이지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맺혔다. 만석 아재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뿌리 깊은 감나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부부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배웠다. 형편은 가난해도 마음이 옹골지면 하루하루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비가 올 듯 말 듯 한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 아재는 이른 새벽부터 고갯길을 따라 마을 바깥으로 나섰다. 손에는 빈 지게와 허리춤에는 주머니 하나. 그 주머니엔 장에서 번 적은 엽전이 들어 있었는데 마치 아재의 마음처럼 가볍고도 무거운 존재였다. 산 너머 개울가를 지나칠 때쯤 기렵에 다 쓰러져가는 느티나무 그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다. 허리 굽은 노인이었다. 등은 야위었고 손은 굳은 살 대신 갈라진 상처로 가득했다. 아재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이보게, 나흘째 입에 물도 못 댔네. 혹시. 그 말을 듣자 품에서 조용히 주머니를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 노인 앞에 놓았다. 많지는 않소만 지금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들며 눈을 가늘게 떴다. 사람이 복을 나눈다는 게 무엇겠소? 당신은 오늘 내 생명을 이어준 사람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은 이상하게 깊어졌다.
마치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눈빛에 아재는 숨이 잠시 막히는 듯했다. 노인은 허리춤 어딘가를 더듬더니 낡은 천 주머니에서 세 장의 작고 검은 나무 조각을 꺼냈다. 그것들은 점을 치는데 쓰는 가지였다. 자, 나 같은 늙은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소. 하지만 이건 헛된 말이 아니오. 들으시게. 내 평생 점을 쳐왔지만 오늘만큼은 이 말이 꼭 전해져야 할 것 같소. 노인은 가지를 놓고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기 위해 시작했다. 나직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치 북소리처럼 아재의 가슴에 울렸다. 첫째, 위태로우면 가지 마라. 둘째, 무서울 땐 춤을 춰라. 셋째, 반가워하거든 기어라.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랑 불었다. 노인은 힘겨운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말들, 삶을 비트는 순간들에서 자네를 구할지도 모른다오. 아재는 노인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산자락에 있는 예담자 터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재는 젊은 시절 종종 그곳에 들러붙을 잡던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께서 삶은 고구마를 싸주셨고 그걸 벽에 기댄 채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절. 그땐 세상이 두렵지 않았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잔잔해지자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집에 이르기 전 다시금 길가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멀리서 나룻배 하나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사람들로 가득 차서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배에 타려던 이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나룻배 사공은 조금만 더 탑시다. 하고 외쳤다. 순간 아재의 가슴 한편이 싸하게 얼어붙었다. 그 노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위태로우면 가지 마라. 그 한마디가 뇌리를 울렸다. 눈앞의 배는 물결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몇 사람은 아예 타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났다. 사공은 성급했고 타는 이들은 초조했다. 아재는 배 앞에 서서 발을 멈췄다. 몸이 안으로 향하려다 이내 멈췄다.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강둑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은 멀고 진흙탕에 신발도 빠졌지만 오히려 가벼웠다. 가슴 속에서 또렷이 떠오르는 한마디. 복이란 잃지 않는 게 아니라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강 건너로 시야가 트이기 위해 시작하던 그때 아재는 큰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 배가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뒤집힌 것이다. 비명이 물결 위를 타고 퍼졌고 몇몇은 물살에 휘말려 허우적거렸다. 아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그 배에 탔다면 어찌 되었을까?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본 아재의 눈가엔 무언가 반짝이는 게 맺혔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하늘은 참 묘하게도 사람의 걸음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는구나. 그 길로 다시 집에 돌아간 아재는 분이 아주머니와 마주 앉았다. 길이 막혀 돌아왔소. 아재는 조용히 말했고 분은 웃으며 아재의 손을 잡았다. 길이 막힌 건 아니지요. 길이 갈라졌을 뿐. 그날 밤 감나무 가지 위에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달빛은 참으로 깊고 조용했다. 만석 아재가 강가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사창리 마을 어귀에는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키는 훤칠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어딘가 급했다. 마을 어귀의 노파에게 길을 물은 뒤 그는 바로 장만석 아재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장면을 우연히 들판에서 김을 매다보고 있었다. 낯선 사람의 뒷모습이 어찌나 바쁘게 흔들리던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닥칠 듯한 예감이 스쳤다. 그 사내의 이름은 윤태성이라 했다. 본래는 도성에서 살았던 중인 집안 출신으로 먼 친척의 장례를 치르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한 약초꾼에게 산 너머 옹달샘 근처에서 광채가 나는 흙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 이 먼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태성은 한양에서 공부하다 관직을 바라보았지만 사대부들 사이에서 밀려나고 집안마저 내리막길을 걷게 되자 살 길을 찾아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했다. 그는 만석 아재가 며칠 전 돌아오던 날 강가에서 사라진 배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가 타 있었다며 아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무래도 하늘이 임을 그 자리에 세워 남은 길을 바르게 이끄신 겁니다. 저희 집안에 빚을 지셨습니다. 아재는 태성의 말에 손을 내저었다. 그저 피하고 싶어 돌아선 것뿐이요. 그게 어찌 덕이라 할 수 있겠소? 그러나 태성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며칠간 아재의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공터에서 천을 펴고 약초를 정리하고 버려진 창고를 손보며 머물기 위해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태성이 도리와 예절을 갖추며 조용히 지내자 점차 말을 걸기 시작했다. 곧 그는 장에 약초를 내다 팔며 사람들과도 정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이 마을 뒷산에 들어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자 몇몇 어르신들이 걱정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그는 얼굴에 흙을 묻힌 채 달려 내려왔다. 손에는 손수 쥐고 온 바구니, 그 안에는 마른 가지에 엉겨붙은 희미한 반투명 덩어리가 있었다. 혹시 이것이 산삼이 맞는지요? 그는 아재에게 물었다. 아재는 산에서 나무를 하던 시절이 길어 약초에 밝았다. 손에 든 뿌리를 살펴보더니 이내 숨을 내쉬었다. 이건 그냥 약초가 아니오. 3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산삼이오. 그 말을 듣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 삼을 팔면 집안 빚도 갚고 어머니 약값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만큼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산삼의 절반만을 잘라 따로 보자기에 감쌌다. 그리고 그걸 아재에게 건넸다. 이건 도리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지요. 아재는 그 보자기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런 후 그는 그걸 다시 태성의 품에 넣으며 말했다. 하늘이 준 복을 온전히 가지게. 나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는 그대 마음이 더 크오. 그 일이 있었던 뒤 태성은 아재의 집과 더욱 가까워졌다. 가끔은 분이 아주머니가 나물 손질을 하는 걸 도와주고 마을 아이들과 감나무 아래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사람들은 태성을 도성에서 온 사내라 불렀고 그의 성실함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태성이 산삼을 장터로 가지고 나갔던 날 도성에서 온 어떤 상인이 삼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 상인의 이름은 조윤길, 본디 상단의 자손이었으나 수완 좋고 계산 빠른 인물이었다. 그는 산삼을 2배 값에 사겠다며 현금까지 보여주었고 사람들 앞에서 태성의 손을 꽉 잡았다. 이런 귀한 것은 도성에 내다 팔아야 제값을 받습니다. 거기선 이 삼의 가치가 10배도 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성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삼은 제가 목숨처럼 얻은 겁니다. 그날 물에 빠진 분이 제 친구였고 그분의 어머니가 오늘까지도 절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돈보다 그 마음을 갚고 싶습니다. 보윤 느낌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결국 포기한 채 물러났다. 그 후 며칠 마을은 고요했고 태성은 삼을 팔아 어머니 약값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마을에 필요한 대장간 수리에 보탰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았고 아이들은 이제 태성을 약초 도령이라 불렀다. 그날 저녁 나는 감나무 아래서 아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재는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내게 말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그냥 기다려선 안 되는 법이다. 그 복을 견디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지를.
달빛이 감나무 가지 위를 타고 내려오던 밤이었다. 그리고 그 밤, 우리 마을은 한층 더 따뜻해졌다. 산삼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이름은 더 이상 장만석 아재도 윤태성도 아니었다. 모두 낮이면 드릴로 바쁘다가도 해가 기울면 자연스레 감나무 아래 모였고 그 자리에선 하나같이 마을 이야기꾼 황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해 가을, 감나무 그늘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품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아제네 집 뒤편, 오래전부터 돌담 안에 갇혀있던 작은 흙방 한 칸이었다. 그 흙방은 원래 아제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곳으로 예전엔 집신도 삼고 묵은 곡식을 말리던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문고리조차 사가 있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곳이었다. 그런데 태성이 어느 날 조용히 그 방 안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우연히 보았다. 먼지를 털고 벽을 손질하고 밖에서 가져온 자갈을 깔고 나뭇가지를 쌓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다. 며칠 뒤 분이 아주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얘야, 아재가 너 보고 저녁 들기 전에 잠깐 들르라고 하시더구나. 나는 서둘러 몸을 추스르고 아제네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채 앞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감나무 아래는 바람만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재가 마루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엔 태성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요즘 자주 나무하고 들판에 나가는 걸 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하자꾸나.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재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나 지금이나 바람처럼 말이 적지만 언제나 깊었다. 태성이 그 방을 쓰고 싶다 하더구나. 사람의 발길이 끊긴 그곳이지만 조용히 공부하며 마음을 다잡고 싶다더라. 하지만 방이 숨을 쉬려면 마을의 누군가는 그 순결을 먼저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태성은 아재의 옛 흙방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펼쳤다. 흙방의 벽에는 언젠가부터 글고 하나가 걸려 있었다. 묵은 흙도 물이 스미면 꽃이 핀다. 그 문장은 분명 태성이 직접 적은 것이리라. 가을이 깊어질수록 마을은 조용해졌고 아이들은 감을 따먹으며 놀았다. 그러던 중 사창리 마을 남쪽 끝자락에서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외딴 집에 홀로 사는 오봉댁이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외출이 드물었던 사람이라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바람이 차가워지고 닭 울음소리조차 끊기자 걱정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태성과 함께 오봉댁 댁으로 향했다. 조심스레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안채에는 인기척이 없고 부엌 쪽에만 희미한 연기 자국이 남아 있었다. 태성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오봉댁 어르신,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누운 오봉댁이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은 식은 채 떨리고 있었다. 태성은 서둘러 맥을 짚고 나는 부엌에서 물을 덮였다. 이마에 찜질하고 곡차 대신 미음을 조금씩 떠먹였다. 오봉댁의 눈이 천천히 떴고 입술이 마른 숨으로 움직였다. 물이 그리운 줄도 몰랐지? 나는 가슴이 찡했다. 바쁜 일상에 누군가의 생명을 놓칠 뻔한 순간 그 방 안에서 되살아나는 온기는 단순한 미음 한 숟가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익힌 정이 다시 살아나는 증거였다. 며칠이 지나자 오봉댁은 다시 일어나 마당을 쓸기 위해 시작했고 그날 이후 태성은 종종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스스로 해나갔다.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왔지만 정작 태성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한 장의 편지를 보았다. 흰 종이에 정갈한 글씨로 쓰인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운명은 저마다 다르되 그 길목마다 스치는 인연은 하늘이 짜놓은 천이다.
내게 이 마을은 그 천의 한 귀퉁이를 맡긴 셈이다. 아직은 다 펴지 못했으나 나는 그 길을 따르려 한다. 그 글을 쓴 이는 태성이었고 그는 며칠 후 짐을 싸서 잠시 도성으로 향했다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영영 떠날 것이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흙방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나무 위에는 잎이 모두 진가지 끝에 고요히 매달린 마지막 한 알의 감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듯이. 겨울이 깊어져 가며 마을 어귀엔 아침마다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았다. 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흰 실처럼 하늘로 퍼졌고 감나무에도 드디어 마지막 감 하나가 떨어져 마당에 툭 소리를 내며 굴렀다. 나는 그 소리에 잠이 깼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매섭긴 해도 그날따라 가슴 한편은 쓸쓸하게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내성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머물던 흙방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벽 한편엔 작은 초가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아재는 내성이 떠나기 전 그와 마주 앉아 밤늦도록 얘기를 나누셨다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날 이후 아재는 매일 감나무 아래에 앉아 긴 시간을 조용히 보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창리 마을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마을 아래쪽 냇가에 사는 변씨 영감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원래부터 다리에 힘이 없던 분이라 눈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한 줄 알았는데 소문은 곧 달랐다. 영감의 집에서 누군가 발자국도 없이 들락날락한 흔적이 보였고 집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영감이 끌어안고 있던 자루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자루는 영감이 평생 모은 역전과 수표를 담은 것이었다. 사위가 도성에서 사고를 당한 뒤 손녀까지 친히 길러온 영감은 그 돈을 손녀의 시집미천으로 삼겠노라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런 영감이 입을 꾹 다문 채 병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도둑에 대한 추측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렸다. 바로 떠난 줄 알았던 윤태성이었다. 그가 이틀 전 몰래 돌아왔다는 소문이 새벽 시장통 노파의 입을 통해 번졌고 누군가 그를 마을 어귀에서 보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다. 태성이 그럴 사람일 리 없었다. 하지만 마을은 의심 앞에서 늘 냉정했고 사람의 기억보다도 흔적을 더 믿었다. 이튿날 나는 직접 아재에게 물었다. 아재는 말없이 손을 들어 나를 마루에 앉히셨다. 그리고 오래 묵힌 항아리 뚜껑을 여시더니 그 안에서 낡은 쪽지 한 장을 꺼내 건네셨다. 태성이 떠나기 전 남긴 것이었다. 만일 제 그림자가 마을에 해를 끼친다면 부디 그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저는 늘 사람의 곁에 머무르려 했지만 그 마음조차 죄가 된다면 기꺼이 외면받겠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 사람의 진심이 이토록 선명한데 세상은 왜 그리 쉽게 등을 돌리는가. 바로 그날 밤 마을을 돌던 바람 사이로 어떤 발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등불을 들고 아젠의 뒤뜰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를 마주쳤다. 낡은 장삼에 목도리를 두른 채 한쪽 눈 밑에 멍이 든 태성이 담장을 넘어 흙방 앞에 서 있었다. 그도 나를 보곤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왜 돌아왔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곤 낮은 소리로 말했다. 변 영감이 쓰러지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손을 뻗어 품 안에서 조심스레 자루 하나를 꺼냈다. 낡았지만 단단히 묶인 그 자루. 영감이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영감댁을 털고 달아나다 흘린 모양입니다. 전 도성으로 가던 중
이걸 들고 바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아침이 되자 나는 아재와 함께 변 영감댁으로 향했다. 태성은 우리 뒤를 따랐다. 아재는 마루에 앉아 손수건으로 자루를 감싸더니 영감 앞에 조용히 내놓으셨다. 이게 어르신 것 맞지요?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만지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다. 태성인가? 너였느냐?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늦게 가져온 죄는 짊어지겠습니다. 그 순간 영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묻는 일보다 진심을 알아보는 일이 더 어렵다. 나는 이 아이를 믿겠네. 그 말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서서히 누그러졌다. 태성은 다시 흙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냈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방에 하루 한 번쯤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버릇되었다. 감나무 가지에 봄눈이 내려앉기 전날 밤 나는 그와 함께 담장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박힌 그 하늘 아래에서 태성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때로 그늘에 들어가야 빛을 보게 되더군요. 저는 이 마을에서 제 그늘을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의 눈도 그날 밤 처음으로 맑게 열리는 듯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다. 매화는 피었다 졌는데도 감나무에는 새싹 하나 나지 않았고 들녘은 아직 겨울의 그림자를 품은 듯 어딘가 메말라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은 겨울보다 더 푸석하고 바람보다 더 예민했다. 마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태상을 완전히 품지 못하고 있었고 조심스레 드나드는 발걸음마다 눈길이 따랐다. 그날도 나는 시장길을 따라 나무를 짊어진 채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는 반쯤 기울었고 저 멀리 아제네 마당에서 익숙한 기척이 들려왔다. 문득 걸음을 멈춘 내 눈에 감나무 아래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아제였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단정히 따아납게 틀어 올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춘 채 멀찍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윤서영이었다. 도성에서 약재 상단 일을 하며 돌아다니던 중 태성과 우연히 안동장터에서 만났다고 했다. 본디 그녀는 의성의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글과 약초에 밝았다 했다. 그러나 혼사가 어그러진 뒤 스스로 길을 나서 천리 길을 돌며 약초를 공부하고 다녔다. 아재와 그녀는 얼마나 전태성의 권유로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감나무 아래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된 듯했다. 나는 그날 밤 태상을 따로 불러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인연이길래 이렇게 데려온 것이냐? 태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저를 살렸습니다. 도성에서 일이 잘못돼 하루아침에 쫓겨나던 날, 마지막 남은 약초 자루 하나를 품고 서 있었는데 그걸 사준 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저더러 뿌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뿌리가 있다는 것, 땅에 단단히 붙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말, 어쩌면 태상은 그 말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대접을 받았던 건지도 모른다. 며칠 뒤, 아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감나무 아래로 불러 모았다. 윤서영이 약방을 열겠다고 한 것이었다. 마을 초입, 옛날 주막이 있던 자리에 약초를 다듬고 사람들을 돌보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처음엔 사람들도 망설였다. 낯선 여인, 외지 약방, 또다시 내성이 엮인 일, 하지만 아재는 담담히 말했다. 사람이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자리를 내주어야지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방의 이름은 심약방이라 지었다.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는 뜻에서다. 서영은 날마다 새벽이면 들판으로 나가 약초를 채집했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차를 다렸다.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가 나눠주는 감초엿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무렵 마을엔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다. 북쪽 능선 너머 있는 옛 절터 부근에서 갑자기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멧돼지가 밖에 뒤집고 고라니 떼가 밤마다 울타리를 넘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쌈 도구를 들고 야경을 서야 했고 일부는 작은 병을 앓기 위해 시작했다. 심약방에도 연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몸이 으슬으슬 춥다며 찾아온 아이부터 기운이 빠졌다고 하소연하는 노인까지. 서영은 매번 사람의 체질을 묻고 맥을 짚은 뒤 직접 달인 약차를 건넸다. 그런데도 병은 줄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태성과 서영을 데리고 절터로 향했다. 찬바람 속 엎어진 돌탑 옆에서 서영은 조용히 땅을 짚고 앉았다. 그러고는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여기 묘가 있습니다. 오래전 묘자리가 무너졌는데 제대로 덮이지 않았어요. 약초의 기운이 어지러운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약초가 많이 자라는 건 뿌리가 무언가를 품고 있어서입니다. 그녀는 붉은 토양을 한 줌 떠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손바닥에서 떨어진 흙에는 희미한 향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다시 묘를 덮고 엎어진 돌탑을 다시 세웠다. 태성은 묵은 흙을 짊어지고 나는 빗자루로 돌기를 쓸었다. 서영은 천천히 흙 위에 약초를 놓으며 조용히 읊조렸다. 모든 생명은 돌아오는 길을 안다. 며칠 뒤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다. 들짐승도 자취를 감췄고 병을 앓던 이들도 낫기 위해 시작했다. 사람들은 심약방 앞에 감사를 담은 약초 바구니를 놓고 갔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처음으로 서영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신방서씨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감초 마님이라 불렀다. 그날 밤 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아재와 마주 앉았다. 달빛 아래 아재는 오래 묵힌 술병을 꺼내셨다. 그리고 내 잔을 채우며 한마디 하셨다. 사람이란 게 참 뿌리보다도 더 오래 남는 건 마음이더라. 나는 그 잔을 비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녘 감나무 가지 끝에 어린 순이 돋기 위해 시작했고 봄은 드디어 마을 안에 내려앉고 있었다. 장맛비가 마을을 덮친 것은 초하루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비는 쉼없이 내렸고 냇가 둑은 허물어질 듯 불어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논두렁이 무너질까 밤낮없이 삽과 괭이를 들고 나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선 이는 태성이었다. 젖은 옷자락을 허리에 묶고 연신 물을 퍼내던 그의 모습은 마치 그가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이마를 찌푸리지 않았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나는 아재와 함께 집신을 신고 둑 근처를 살피고 있었다. 서양은 약초를 말리던 창고 지붕이 새자이를 고치며 마을 여자들과 함께 미음을 끓이고 있었다. 갑작스레 마을 위편, 하천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오며 논 한 귀퉁이가 쓸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손만득 영감의 논이었다. 노인은 발을 절며 논거로 달려갔고 뒤따라간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허물어진 둑과 함께 가운데 무너진 묘자리 하나였다. 그 묘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시족묘 중 하나였다. 묘비는 비바람에 휘어졌고 봉부는 반쯤 허물어져 흙이 쓸려 내려간 상태였다. 아재는 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 자리는 옛 송가의 분묘였다. 선대에서부터 손대지 말라 하였던 곳이지 을조리셨다. 논두렁을 살피던 이들도 이내 자리를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민심은 오래된 묘와 전설에 민감했기에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함부로 정리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때 내성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봉분 곁에 무릎을 꿇고 망가진 묘비를 세운 뒤 양손으로 흙을 모아 다시 봉분을 감쌌다. 물에 젖은 그의 손등에 핏빛이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을 마무리했다. 아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허리를 굽히며 작은 기도를 올리셨다. 서양 역시 그날 밤 약초 대신 묘 앞에 뽕나무 가지를 꽂아두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손만득 영감이 밤사이 고열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곧 서양이 약방에서 약차를 달려들고 찾아갔지만 노인은 입도 열지 않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평소 묵묵하고 고집스러웠던 그답게 누군가 봉분을 손댄 것의 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일부 사람들은 소리 죽여 그놈 내성이 문제라지 하며 수군거렸고 조용하던 마을엔 다시 찬 바람이 돌았다. 나는 그날 밤 아재와 마루에 앉아 쑥차를 나누며 그날의 일을 되짚었다. 아재는 말없이 찻잔을 굴리며 조용히 중얼거리셨다. 묘는 땅의 기억이지. 허물어진 걸 그대로 두는 것도 죄요. 잘못된 손길도 죄지. 며칠 뒤 마을 아이 하나가 놀다 발을 헛디뎌 묘 근처에서 다리를 다쳤다. 그제야 일부 노인들이 아재를 찾아왔다. 그 묘를 그냥 두는 것이 나은지 새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재는 이윽고 말없이 창고에서 오래된 장부 한 권을 꺼내오셨다. 거기엔 송가분묘의 내역이 적혀 있었다. 원래 이 묘는 송진국 대감의 셋째 첩의 묘라 하였지. 본처 쪽 자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묘는 세상에서 잊혀갔지. 하지만 익힌 혼이 땅에 남지 않는 법은 없네. 그 말씀에 모두 숙연해졌다. 이튿날 아재는 태성과 나, 서양을 데리고 조용히 산을 올랐다. 손만득 영감댁에서 재물을 한 접시 받아 다시 봉분을 다지고 새로 작은 비석을 세웠다. 거기엔 간단한 글고 하나만 새겨졌다. 돌아오지 못한 이름, 이곳에 잠들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손 영감의 열은 서서히 내리기 위해 시작했다. 그는 일주일 뒤 문 밖으로 나와 마루 끝에 앉았고 동네 아이들 눈에도 다시 웃음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길 아무리 고운 약도 손끝으로 다진 정성만 못하다고 했다. 며칠 뒤 심약방 앞에 손 영감이 직접 따온 머위나무를 놓고 갔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태상은 나를 보고 말없이 웃었고 서양은 조용히 그 나무를 삶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날 저녁 감나무 아래에서 아재가 꺼낸 술 한 병에 모두 둘러앉았고 바람은 그제야 장마 내내 감춰졌던 따스함을 실어 나르는 듯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도 묘도 땅속에 묻힌 세월도 결국은 다 같은 이치라는 것을 잠시 묵혔다 하여 잊히는 것이 아니며 정성껏 다시 다듬으면 뿌리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감나무 잎이 한껏 무성해지는 그 여름 초입, 마을은 그렇게 또 한 계절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마가 지나고 들녘에 햇살이 들자마자 마을은 마치 숨을 돌리듯 바삐 움직이기 위해 시작했다. 논물 빼는 소리, 지붕 고치는 소리, 어린 것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서 들렸다. 나는 감나무 그늘에 걸터앉아 마당을 쓸고 있었고 서쪽 담장 너머로 들리는 달구지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길끝에서 낯익은 형체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고단한 얼굴, 약간은 굽은 어깨, 걸음걸이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유봉이었다. 아재의 큰조카이자 도성으로 떠난 지 15년 만의 귀향이었다. 어릴 적 누구보다 총명하고 야무졌던 그였지만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 아재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말꼬리를 흐렸고 밤마다 감나무 아래 앉아 술잔을 비우시곤 했다. 그 유봉이 그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집안 마당에 발을 들이기 전 유봉은 먼지 묻은 갓을 벗어 조심스레 허리에 찼다. 아재는 대문 앞에 나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깊은 눈빛만으로 모든 세월을 삼키려는 듯했다. 유봉은 땅을 보며 고개를 숙였고 한참이나 흐른 뒤에야 아재가 그를 안으로 들였다. 말보다는 숨결로, 원망보다는 기다림으로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아재의 사랑채에 모였다. 서양은 조용히 밥상을 차렸고 태상은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랐다. 아재는 한참 술잔을 굴리다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미가 세상 뜨기 전날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있었다. 아이를 용서하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내가 오늘까지 살게 한 거다. 유봉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마주 모았다. 그의 눈가엔 묵은 먼지처럼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그날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버지를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사람 사이의 틈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깊이 스며드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며칠 후 유봉은 마을 일에 자연스레 참여하기 위해 시작했다. 버려진 뽕밭을 다시 일구었고 무너졌던 장독대 담을 손봤다. 손놀림은 어색했지만 그의 등에는 성의가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그를 돌아온 도령이라 불렀다. 그러나 세월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유봉이 돌아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마을 동편에서 장터를 다녀오던 김도삼 노파가 갑자기 쓰러졌다. 열이 오르고 손끝이 저리다며 몸을 떨었다. 서양이 급히 약차를 지었지만 병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이었다. 그리고 이틀 후 또 한 사람이 같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모두 동편 길을 지난 이들이었다. 나는 아재와 함께 즉시 동편 길을 살폈다. 장마 뒤 물이 고인 곳에서 이상한 풀이 자라나 있었고 바위 틈 사이엔 곰팡이 낀 버섯이 무성했다. 유봉은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건 도성 근처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석회가 스며든 땅에서 자라는 버섯인데 증기가 퍼지면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고 이튿날 새벽 유봉은 태성과 함께 동편 바위밭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버섯을 베었고 흙을 걷어내고 길을 막았다. 서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숨을 고르게 하는 탕약을 나눠주며 동시에 논과 밭에 그 영향을 주지 않게 조언했다. 그날 저녁 감나무 아래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아재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잔을 들며 말했다. 15년 전 내가 그 아이를 놓쳤지만 이젠 땅이 다시 그를 받아준 것 같구나. 유봉은 잔을 들며 고개를 숙였고 눈가엔 다시 조용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 자리에선 누구도 과거를 꺼내지 않았고 그저 오늘 하루 마을이 하나 되어 숨쉬고 있음을 조용히 음미할 뿐이었다. 달빛 아래 감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돌아온 이도, 떠나보낸 이도, 아직 마음을 묻어둔 이도 그 밤에는 다 한자리에서 온기를 나누었다. 인연이란 결국은 언젠가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여름의 끝자락, 마을은 새로운 평온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다. 논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들녘 끝자락에서는 붉은 고추가 바람결에 흔들렸다. 감나무에도 노르스름한 빛이 감돌기 위해 시작했고 햇살은 마치 한 겹의 명주처럼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서양은 장독대 옆에서 들깨를 털고 있었고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대나무채를 깎고 있었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때였다. 골목을 따라 낯선 발소리가 다가왔다. 집신보다 무거운 가죽신 소리, 억누른 숨결이 섞인 걸음이었다. 고개를 들자 마을 어귀에서 수레 하나가 멈춰 서 있었다. 푸른 관복에 검은 흙립을 쓴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두 명의 수령 관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도현이라 했다.
도성에서 파견된 감사부 관리였고 이름만 들어도 마을 노인들의 표정이 굳을 만큼의 위험을 지닌 이였다. 그는 마을 서편의 오래된 땅에 대한 감사를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그 땅은 원래 송가의 소유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문서가 뒤엉켜 버린 곳이었다. 박도현은 마을 회관에 자리를 잡고 문서와 대조를 시작했다. 낮에는 논두렁을 둘러보고 밤이면 촛불 아래에서 장부를 넘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말 한마디에도 냉정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태상은 그런 그를 꺼렸고 서양은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도현은 아재의 앞에서는 말수가 적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직접 송가 고택을 찾아왔다. 마루 끝에 앉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이곳 장부에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송혜련이라는 여인인데 묘비엔 이름이 새겨졌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재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셨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정식으로 기록된 자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분명 송가의 피를 이어받은 이였습니다. 어미가 기생이었기에 가문에 들지 못했고 생전의 이름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박도현의 눈빛이 그 말에 흔들렸다. 그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고 결국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도현이 마을 뒷산을 혼자 오르다 실족하여 발목을 다친 것이다. 유봉과 내성이 급히 산에 올라 그를 업고 내려왔고 서양은 발을 씻기고 찜질을 해주었다. 그날 밤 박도현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며 웃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도성에 있을 땐 누구도 이렇게 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양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유봉은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아재는 박도현의 방에 들러 감주 한 사발을 내어주며 말했다. 당신은 일에 있어선 철저한 분이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거리가 남아있소이다. 그 말에 박도현은 아무 대답 없이 감주를 들이켰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박도현은 감찰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아재에게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송혜련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송가 후손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땅보다 중요한 건 기억이니까요. 아재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이나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일을 두고 아무런 말 없이 받아들였다.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슬픔 하나가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박도현은 발이 조금 나아지자 떠날 채비를 했다. 떠나는 날, 그는 마당에 선 채 마지막으로 아재를 향해 깊이 절을 했다. 이 마을은 참 이상합니다. 차갑고 낡은 문서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을이란 곳은 누가 지배하느냐보다 누가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정해지는 것 아닐까? 그날 저녁 감나무 아래에서는 조촐한 자리가 다시 마련되었다. 박도현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양이 정성껏 담근 조청을 한 숟가락 떠넣었고 유봉은 그 옆에서 작은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재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 감나무 잎 하나를 따서 손에 올려두셨다. 사람도 이 잎처럼 바람 따라 떠나는 날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자리도 있지. 그 말씀은 모두의 가슴에 잔잔히 파고들었고 그 밤 감나무 아래는 따뜻한 숨결로 가득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감이 붉게 익어가던 늦가을 무렵 마을에는 예고 없이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새벽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뿌연 기운이 흐르고 집마다 창호지를 닫고 아랫목을 덮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이른 아침마루에 나와 감을 따다가 담장 너머 서편길로 들어서는 낯선 발걸음을 들었다. 오래된 집신 소리, 끌리듯 무거운 발자국이었다. 그날 마을에 도착한 이는 백도현이었다.
허름한 회색 도포에 검정 두루마기를 덧입고 짐이라곤 작은 보퉁이 하나뿐이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었고 눈빛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의 슬픔을 담고 있었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감나무 아래에서 마주 앉은 아재는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도현이. 맞느냐? 백도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아재의 눈가엔 오래 묻었던 물기가 어렸다. 알고 보니 그는 송가 집안에서 먼 친척으로 어린 시절 마을에서 자라다 도성에 팔려간 신세였다. 13살의 나이에 장을 따라 나간 후 소식이 끊겼고 세월은 그를 어디론가 흘려보낸 채 긴 침묵만 남겼다. 그는 더는 갈 곳이 없는 이곳으로 왔다 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온 마지막 남은 고향이라며 마루 끝에 앉아 마을의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했다. 서양은 그에게 따뜻한 붓국을 내주었고 유봉은 말없이 그의 짐을 방에 들여놓았다. 말이 많지 않았던 그는 매일 감나무 아래 앉아 담장을 바라보았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장난소리에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와 마당에서 마주 앉았다. 달빛 아래 백도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도성에서는 우편 일을 했고 나중엔 서찰을 대신 써주는 일도 했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해 사대부 집안의 내밀한 편지를 다루던 중 얽혀들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말하지 못했소. 그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안에는 고요한 분노와 자책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오래 대꾸하지 못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진다고들 말하지만 사람 마음속엔 그때의 돌조각이 여전히 그대로 박혀있기 마련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백도현은 감나무 가지를 다듬는 일을 자청했다. 몸은 지쳐 보였지만 손놀림은 능숙했고 오래된 가지를 어루만지는 손끝에는 정이 묻어 있었다. 아재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고 유봉은 감을 받쳐 담는 바구니를 조심스레 건넸다. 그러던 중 마을에 작은 사건이 생겼다. 어린아이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다. 12살 된 성분이라는 아이였고 평소 말수가 적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다.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산과 논을 뒤지기 위해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감나무 아래에서 백도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아이. 아마 서쪽, 다 쪽에 있을 겁니다. 낮에 그 근처를 맴도는 걸 봤어요. 아무도 그쪽엔 관심이 없으니 혼자 숨기엔 딱 좋겠지요. 우리는 급히 폐단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성분을 발견했다. 아이는 작은 항아리 옆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품엔 낡은 천 인형이 안겨 있었다. 그는 며칠 전 혼난 기억 때문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백도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그를 도현 할아버지라 불렀고 그는 매일 마당 끝에 앉아 이야기 하나씩 들려주기 위해 시작했다. 오래전 도성의 바람, 우편 마차에 얽힌 사연, 비단 장수와 오체부가 서로 바꿔든 편지로 벌어진 해프닝까지.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고 서양은 웃으며 감찰을 건넸다. 아재는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숨어있던 이름도 꺾였던 길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마을이네. 그 말에 백도현은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작은 평온과 안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늦가을 마지막 감이 떨어지던 날,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위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하나를 올려두며 말했다. 비록 문서엔 남지 않을 이름이라도 이곳엔 나를 기억해주는 이들이 있으니 이 한 자락 바람에도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익힌 자, 버려진 자, 스스로를 지운 자에게도 돌아올 자리는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을의 오랜 품이었다.
그해 겨울, 감나무는 유난히 가지를 넓게 뻗었다. 마치 그 잎과 가지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초겨울의 바람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저녁 무렵엔 귀퉁이마다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담장 아래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고 감나무 가지에도 이제 남은 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만 매달려 있었다. 나는 아랫목에 앉아 군부를 더 넣고 있었는데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짧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 낯선 걸음이었다. 마루에 올라선 사람은 여인이었다. 짙은 회색 장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낸 모습. 얼굴은 수척했지만 뭔가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아 인사를 건넸다. 여기, 조진섭 어르신께서 계신 곳이 맞습니까? 조진섭은 송가마을의 예전 훈장이었다. 지금은 허리도 굽고 말수도 줄었지만 예전엔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촌부의 삶 속에서 고든 뜻을 지켜온 분이었다. 나는 여인을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자신을 체면이라고 소개했다. 29, 도성에서 왔다고 했다. 진섭 어르신을 찾아뵈려 온 건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수 쌓아온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엔 낡은 한지에 눌러쓴 글씨 몇 줄이 있었다. 채득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한 번이라도 배웁고 싶었으나 병으로 몸이 따라주지 못했소 라는 글로 시작하는 편지였다. 글씨는 기울고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 떨림이 그리움과 후회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했다. 진섭 어르신은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제 연이 손편지를 들고 마루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그는 천천히 방 안에서 걸어 나오셨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셨다. 채득수. 그 이름이 이렇게 다시 들릴 줄은 몰랐지. 그 한마디에 마루의 공기가 멎는 듯했다. 이야기를 들으니 채득수는 젊은 시절 진섭 어르신의 가장 친한 벗이었단다. 함께 산길을 넘고 서당을 열고 고을 잔치에 나란히 앉아 술을 기울이던 사이였지만 어느 해 둘 사이엔 말 못할 일이 생겼고 그 후로 서로를 등지며 연을 끊었다고 했다. 진섭 어르신은 말없이 편지를 접고는 채 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아버지 닮았구먼. 말투도 눈매도. 채 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조진섭에게 못다 한 사과를 전해달라 부탁했다고 한다. 자신이 젊은 날 고집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잃었다는 것을 죽기 전에서야 인정했다고 했다. 채 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와서 이 편지를 건넸다. 며칠이 지나도록 진섭 어르신은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침마다 마당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늘었다. 채 연은 송가마을에 머무르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했다. 붓글씨를 좋아하는 아이들 옆에서 그녀는 차분히 글을 가르치고 때론 아이들과 장터에 나가 뜨개질 씨를 사고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섭 어르신이 작은 상자를 꺼내오셨다. 그 안에는 빛바랜 서책 한 권과 붓, 그리고 오래된 비단 손수건이 있었다. 그는 채연에게 그것을 건넸다. 이건 내 아비가 남기고 간 글씨요. 내가 못 버리고 품고 있던 것이지. 채연은 말없이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다. 한 장 한 장, 그 서책을 넘기며 그녀는 울먹였다. 그 속에는 채득수가 젊은 날 적은 시구와 편지, 그리고 진섭 어르신에게 보낸 짧은 감사의 글까지 담겨 있었다. 진섭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셨다. 사람이란 게 참 우습지. 다 안다고 생각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지. 용서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마을 잔치집에선 오랜만에 불빛이 밝았다. 진섭 어르신은 채연을 자기 조카로 소개했고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술과 국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양은 잔치상에 가미프로 싼 밥을 올렸고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먹먹해졌다. 세월은 많은 것을 무디게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길을 찾아 다시 오는 법이다. 채연은 그날 밤 조용히 말했다. 전 여기서 한동안 더 지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흔적도 있고 제 마음도 여기 닿아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서당에는 다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 시작했다. 진섭 어르신은 채연의 곁에서 천천히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훈장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하셨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붓을 잡은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늦가을의 가지에는 이제 이파리 하나 없이 하늘이 다 비쳤지만 그 빈 가지 사이로 맑은 햇살이 내려와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틈으로 따스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날은 눈이 올 듯 말 듯 하늘빛이 희끄무레한 날이었다. 나뭇가지에는 서리빨이 내려앉았고 지붕마다 연기 대신 하얀 정막이 흘렀다. 마을 앞 우물가는 텅 비었고 아이들조차 집안에서 웅크린 채 장난삼아 부엌 찬장을 뒤지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런 날엔 나도 괜히 마음이 서늘해져 아랫목에 등을 기대고 오래전 일을 떠올리게 되곤 한다. 송가 마을 북쪽 옛 장승이 서 있는 언덕 너머에는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엔 지금은 노인이 된 조한규 선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날 서당 훈장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어느 해 벼슬길을 거절한 뒤 홀연히 이 마을에 들어와 묵묵히 혼자 살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를 조참의선이라 불렀던 것도 그가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그를 을조리는 습관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떡을 찔 생각으로 나무를 패고 있었고 멀리 언덕 위에서 향냄새가 희미하게 내려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을 입구에서 멀끔한 옷차림을 한 이가 말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푸른 비단 도포에 검은 갓을 쓴 그는 분명 도성 사람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생경한 이의 등장에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수군댔다. 낯선 이는 곧장 조한규 선생의 집으로 향했다. 내가 장작을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루 끝에 앉은 조선 태생과 그 낯선 이가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조선 태생의 눈빛엔 약간의 경계와 동시에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고 낯선 이는 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시호. 도성에서 관아 이를 보는 사령이라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선 태생의 외동딸의 아들이라 했다. 마을 누구도 조 선생에게 자식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야기를 들으니 조선 태생의 딸은 젊은 시절 어느 선비와 사랑에 빠졌지만 반대로 결국 멀리 시집가게 되었고 그 뒤로 서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시호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병든 침상 곁에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견디다 마침내 병중에 내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었다. 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한다.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시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과 초라한 목각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그 인형의 밑바닥에 완규라는 글자가 조심스레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외로우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말에 조선 태생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마루 아래를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일어나 안방에서 낡은 함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엔 오래된 붓과 종이 그리고 묵은 여자아이의 저고리 하나가 곱게 접혀 있었다. 그것이 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조선 태생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말했다. 그 애가 자랐을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 마음을 닫고 살았던 내가 어리석었지.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에도 여전히 그 아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간 시호는 마을에 머물렀고 조선 태생은 그의 손을 잡고 매일 산책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우의 공손함과 따뜻한 태도에 곧 마음을 열었다. 나는 어느 날 밤 시우가 조 선생에게 저녁상을 차려드리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조용히 된장을 풀고 조심스레 국을 데우는 모습엔 오래 품어온 공허함을 채우려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조선태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혼자 을조리던 시 대신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 시작했고 마을 사랑방에 나가 젊은이들과 함께 매주를 쑤었다. 시우는 그 곁에서 늘 그림자를 지키듯 따라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초겨울 어느 날 시우는 조선 태생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저를 여기에 남겨주십시오. 이 마을에서 어머니가 자랐던 언덕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조선 태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 묵은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그리던 집이었지. 너는 이제 그 집의 기둥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 마을엔 작은 변화가 일었다. 시우는 오래된 서당을 손보아 마을 도서 방으로 만들었고 조선태생은 매주 마당에서 마을 어른들에게 시조 강독을 열었다. 그곳엔 계절마다 국화차가 올려졌고 아이들은 조심스레 서책을 넘기며 옛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여전히 마을 한쪽에서 장작을 패며 그 모습을 지켜본다. 시우가 조용히 웃으며 감잎을 줍는 모습을 보며 마치 오래된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겨울은 곧 다가오겠지만 마음속 봄은 지금 막 피어나려는 듯했다. 그리고 언젠가 어둠 속에 묻혔던 관계들이 이렇게 다시 손을 잡는 순간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세월의 깊이를 배운다. 가을이 깊어지면 마을에는 느릿한 바람조차 여운을 남긴다. 감나무 가지엔 주황빛 열매가 하나둘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흙내음이 묻어나는 장독대 곁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 바람결에 실려온다. 그 즈음이면 나는 유난히 지난날의 사람들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는 얼굴은 단연 고 매향댁이었다. 매향댁은 내가 어릴 적부터 마을에 살던 이였다. 40이 넘도록 혼자 살았지만 그 외로움은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았다. 항상 고운 쪽빛 저고리에 다홍빛 치마를 입고 머리는 정갈이 올려 나무 뒷꽂이 하나만 꽂은 채였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은 늘 같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꽃대가이라 불렀고 어른들도 그녀를 흠잡기보다 조심스레 대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그녀를 두고 지난 세월을 등에 지고 사는 여자라 했다. 사람들의 소문에는 근거가 있었다. 매향댁은 젊은 날 기생 집안에 입적될 뻔한 처지였지만 제 발로 그 길을 벗어났다고 했다. 대신 그녀는 남의 집 바느질과 염색일을 하며 입을 좁히고 살아왔다. 그 수절과도 같은 삶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경외로 남았고 어느 해부턴가는 도성에서도 그녀의 손길을 찾는 이들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을장에 필요한 된장을 꺼내려 안채 장독대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때 멀리 길목에서 마부와 함께 누추한 모양의 사내 하나가 말을 타고 오는 걸 보았다. 말보다 사람의 기운이 더 지쳐 보였고 옷자락에는 먼지가 한가득 붙어 있었다. 그 사내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향한 곳은 바로 매향댁의 집이었다. 그 일은 빠르게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댔다. 대체 그 사내는 누구이며 어쩌자고 그리도 지친 얼굴로 매향댁의 문을 두드렸던가. 다음 날 아침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 그녀를 마주쳤을 때 매향댁의 얼굴에는 이질적인 빛이 어려 있었다. 그 눈빛엔 어쩐지 오래도록 닫혀있던 창이 조금 열려 바람이 스치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 사내는 박도경이라 했다. 본디 경상도 어귀의 큰 집안 종손이었으나 가산이 기울어 타지에서 객주 일을 하며 살아온 자라 했다. 그리고 어릴 적 매향댁과는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였다고 했다. 그러나 양가 어른들 반대에 막혀 한쪽은 장안으로 팔려가고 한쪽은 남도로 보내졌다. 그렇게 서로의 이름만 남긴 채 수습해가 흘렀고 그가 돌아온 것이다. 매향댁은 말이 없었다. 마을 어른들이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슬쩍 안부를 묻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기에
잊은 듯 살았지요. 지금은 그 기억이 걸어 나와 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며칠 뒤 나는 매향댁이 만든 조청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비와 아래 단정한 마당, 감나무 밑에 2개의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도경 씨가 차를 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요하게 나를 맞았다. 이 마을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도시의 장막과는 달라요. 마음속 먼지를 털어주는 맛입니다. 그는 허리 굽은 어르신에게도 공손했고 아이들에게도 정을 베풀었다. 사람들이 처음엔 경계하던 눈빛도 서서히 따뜻하게 변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남은 건 저녁 무렵 매향 대기 창가에 앉아 바느질하며 도경 씨가 끓인 숭늉을 마시는 장면이었다. 그 조용한 화폭 속에서 2 사람은 말없이 긴 세월을 주워 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터졌다. 도경 씨의 옛 집안에서 그의 귀향 소식을 듣고 종가의 조카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상속 문제와 선영 이장, 제사 주관권 등을 꺼내들며 그를 다시 끌고 가려 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체면 없는 언사를 일삼았고 도경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매향댁은 마을 어귀의 절간을 찾았다. 촛불 하나 밝히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스님이 목격했다 했다. 그녀는 간절히 빈 것이었다. 인제야 돌아온 이 사람을 다시 세속에 넘기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을. 그리고 다음 날 도경 씨는 마을 어귀 장승 앞에서 조카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나는 내가 있을 곳을 이제 찾았소. 선영도 제사도 내 몫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두고 싶은 이가 있는 곳에 남고 싶소. 그 한마디에 조카들은 결국 돌아갔고 그날 이후 그는 매향댁의 곁에 눌러 살게 되었다. 2 사람은 혼례를 올리지 않았지만 함께 감을 따고 국을 끓이며 사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다정한 부부 그 자체였다. 그 후로도 계절은 몇 번 바뀌었고 지금은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이 들어섰다. 매향댁은 여전히 다홍빛 치마를 입고 있고 도경 씨는 나무 그늘에서 어린아이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곤 한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잃었던 시간을 다시 살아내는 듯한 풍경이다. 세월은 늘 무심한 듯 흘러가지만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가끔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다. 언젠가 미처 하지 못했던 약속 하나쯤 누군가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다면 말이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감나무 그늘이 마루 끝까지 들이운다. 가을도 끝자락에 닿았는지 바람결엔 찬 기운이 섞였고 감잎은 바스락거리며 땅으로 떨어진다. 나는 그 시절의 일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이 감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을 다시 꺼내어 본다. 잊을 수 없는 한 해의 끝자락,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던 그날의 풍경을. 그날도 어김없이 매향댁과 도경 아저씨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대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발밑엔 낙엽이 수북했다. 나는 장독대에 앉아 뒷짐을 진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2 사이엔 말이 없어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고요는 마치 오래된 비단을 펼쳐놓은 듯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집에 들렀다. 이장은 손에 붉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도경 아저씨 앞으로 도착한 서찰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도성에서 내려온 종친 중 한 명이 남긴 편지였다. 봉투를 건넨 이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경 형님, 서울 쪽 종가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꼭 한번 올라와 달라고 하더이다. 고인의 유언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끝이 흐려졌고 도경 아저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향댁은 고개를 돌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찻잔에 물을 부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자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감잎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마음을 쿡쿡 찔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매향댁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작은 틈 사이로 등불빛이 새어나왔다.
문득 나는 그날 도경 아저씨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며칠 전 마을 우물가에서 그와 단둘이 있었을 때였다. 그동안 마음 편히 머문 날이 언제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매향이 옆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숨쉬는 기분을 느꼈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우물가 물에 적셨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와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도경 아저씨는 조용히 사라졌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 아래에 놓인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짧은 편지와 함께 고운 못이 2벌, 그리고 묵은 선 비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남은 것들을 정리하러 갑니다. 그러나 마음인 이곳에 두고 갑니다. 매향댁은 아무 말 없이 그 보자기를 안고 안채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말수도 줄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에서 그녀가 삶는 조청 냄새를 맡으며 놀았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눈발이 첫마당에 내려앉던 날 나는 그녀와 함께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조청을 저었고 나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다. 도경 아저씨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웃음을 참지 못해 수건으로 입을 가렸던 그날을. 그 사람은 언제나 바람 같았지요. 가끔은 멀리 불어가는 것처럼 아득했고 또 어떤 날은 곁에 와서 조용히 옷깃을 스치듯 있었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청을 저어대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감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몇 개 남은 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어떤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함께 걷지 않아도,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마음이 머문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그해 겨울, 매향댁은 조청을 조금 더 많이 만들었다. 마을 어르신들께 하나씩 나눠드리며 말했다. 도경 씨가 남긴 마지막 만리라 생각하고 오래도록 입안에 남기세요. 그 말을 듣고 찬 눈밭을 걸어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 조청과 같지 않을까? 단맛 속에 쓴맛이 있고 끈적이면서도 따뜻하며 무엇보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매향댁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고 나는 해마다 감잎이 떨어지기 위해 시작하면 그녀의 마당으로 향한다. 감나무는 여전하고 그늘에 작은 나무 의자 2개는 아직도 그대로다. 다만 이젠 한 의자만 자주 쓰인다. 어느 날 감꽃이 필 무렵 매향댁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매일 다녀가니까요. 그 말에 나는 웃었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끝이라 믿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다시 시작되는 또 하나의 계절일 수 있다는 걸. 언젠가 돌아올 이름 없는 바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람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